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개인 파산 관제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혼 재산 분할, 그러니까 부부와 관련된 건 두 가지가 있죠. 혼인 중에 재산 분할이 혼인 중에, 그러니까 파산 혹은 회생과 관련해서 배우자, 채무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혼인 중, 그걸 편의상 혼인 중 재산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그걸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개별 사례를 사안별로 살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그래도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집필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후로 넘기는 행위는 민사에서는 이제 사행위 취소권의 법리가 정착되어 파산에서도 부인권 관련하여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이 적정성 판단으로 규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제 확고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관제인은 가압류나 가처분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제가 한 사례 중에서 좀 아주 엄격하게 판단한 사안으로는, 그러니까 파산 신청 8년 전에 재산을 이전해 놓고 배우자한테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가장 이혼의 의심은 있었습니다. 사행위 취소의 전적도 있었고요. 이전해 놓고 파산 신청하였으므로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척기간이 10년이죠. 10년 안에 포함되어 있어 부인권 행사를 검토하던 중 채무자가 면책 취하로 도망간 사안, 그러니까 회피한 거죠, 면책 판단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인권 행사는 제가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직업 수입에 비추어 혼인기간 중 독립된 경제활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이 소명되거나 혼인 전 형성한 고유재산임이 명백하게 소명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값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혼 재산 분할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하죠. 가장 이혼이라면 면책 불허가도 가능하겠지만 발견이 쉽지 않고, 이런 사안은 축출형 이혼으로 보이므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재량 면책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량 면책.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혼 재산 분할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나 2년입니다. 이혼 확정된 후 가장 이혼인 경우, 가장 이혼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 취소권 혹은 부인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책 불허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장 이혼을 입증하면. 관제인으로서도 채무자가 시인하지 않는 한 조사에서 부인권 대상으로 삼기는 불가능하죠. 다만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가 모든 것을 시인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적절한 금원으로 화해한 사안은 많습니다. 화해에 쉽게 응하는 사안의 성격상 가장이혼일 가능성이 높고 왕래를 하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 재산 분할 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2년 안에 들어온 경우에는 관제인은 부인권 행사가 가능하죠.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남아있으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사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하므로 부인권 행사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판에 의해 구체화된 사안이나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어 부인권 행사를 포기한 사안,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많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제 집행력 있는 임의조정을 이걸 과연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준재심 혹은 면책 불허가 내지 면책 기각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협의 또는 심판이 구체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겠죠. 협의원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부담 조서, 협의원 신청서의 재산분할 위자료 협의
문구를 조사해서 적정성 판단을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 권고 결정문을 참조하되 최초의 소장과 준비서명 공방이 기재된 이혼 사건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협의 이혼만 하고 파산 신청하였으나 자녀들이 성년으로서 양육비 부담 조서도 문제되지 않는 사안은 이와 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상 부인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제 파산과 관련해서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이 환가 및 포기, 제가 이제 환가한 사건이 9건 정도 되네요. 9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후로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집필할 당시까지는 9개의 사례를 모아놨고, 그 다음에 포기한 사례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이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2012년 7월 10일 날 선고된 거고요. 2013년 1월 28일 면책이 인용됐습니다. 뭐 주거 이력과 관련돼서는 남편 소유에 살다가 그 다음에 뭐 남편 소유의 집이 있었죠. 근데 이혼 후 지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죠. 채무자의 어떤 뭐 직업적 이력을 보시면 주로 이제 뭐 감자탕, 주말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어떤 노래방 이런 데서 이제 사업자 명의를 친동생에게 대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혼 후는 이제 가정주부로 주로 있었습니다. 97년부터 2010년까지. 채무자는 적은 소득으로 5식구 및 시어머니 부양으로 인해 생계비가 부족하였고 결국 생계비 충당을 위해 카드 등을 사용하다가 돌려막기로 인한 부채 증가로 인해 이 사건 파산 신청에 이르렀던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2012년 6월 14일 날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죠.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바로 파산을 접수했죠. 파산 접수하기 전에 이미 이제 파산 접수하고 이혼을 했네요. 사실은 순서적으로는 파산 신청을 5월 29일 날 접수하고 6월 14일 날 협의이혼하고요. 이게 아마 협의이혼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 협의이혼도 아마 3, 4월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무튼 파산 선고는 7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산 분할이 이혼이 6월 14일 있으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은 2014년 6월 13일까지 할 수 있는 거죠. 2년 내에. 근데 채무자는 안 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뭐 부채도 이제 배우자 재산을 과연 이걸 찾아낼지, 이걸 보시면 배우자가 1억 6천 정도의 집이 있습니다. 97년에 이제 구입을 했죠. 근저당 채무가 1억 500만 원 있는 걸 보니까 실제 채무는 한 8,50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어떤 카드로는 1,36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배우자의 이 집안의 어떤 실제 가치는 6천 정도 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한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 해약한금 100만 원 이내로 이제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2007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1억 3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마 전세금과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7천만 원은 채무자의 대출비 1,500만 원 상환하고 남은 돈은 동생이 운영하는 아까 노랫바라는 호프집에 투자했으나 실패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는데, 뭐 이거는 정황상 뭐 맞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예금거래 내역 990만 원이 존재하고요. 뭐 이거는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파산관절이 재산분할 청구권이거든요.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6천짜리 집에 근저당 실채무가 8,500이고
부동산 가치는 약 7,500이죠. 채무자가 세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전 남편이 자녀를 전부 양육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는 채권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죠.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과도한 채무를 차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절한 금액을 환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자들은 왜냐하면 생활비로 이 집안을 도와준 거라고 봐야죠. 이 여자의 채무자는. 그런데 생활비는 여자 쪽에서 조달을 해서 다 이제 여자는 채무가 꼴락 찼는데 그 남편은 그 덕에 빚이 안 늘었죠. 오히려 집은 지켰죠. 그럼 이걸 이제 형평성에 맞게 좀 기울어진 저울을 약간 좀 100% 형평에 맞출 수는 없다 그래도 뭔가 법을 떠나서 느낌상 전 배우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들한테 그게 만약에 생활 자금이었다면 좀 토해내는 게 맞다고 보여지죠. 이런 사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성실하게 집을 갖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채무자가 뭐 밖에 나가서 도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단계 사업에 과도하게 사행행위를 해서 신용 채무가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저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뭐 그게 설사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그래도 그때는 이제 환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제 좀 환가를 하는 경우는 그 여자의 채무가 부부 공동 혹은 자녀 양육, 생활비, 가정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필요 불가결하게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죠. 그래서 좀 사안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직 이 채무자가 뭐 자기가 헛돈 쓴 게 아니죠. 낭비를 하거나 뭐 밖에 나가서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자녀들이 많죠. 세 자녀죠. 세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생활비를 쓴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환가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얼마를 환가했나요? 800만 원을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채무 7,500 중에 아마 뭐 배우자도 그때 아마 카드론 같은 거 쓴 거 빼고 한 6천이고 6천에다가 서울시 전세자금 그 당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3,400 됐을 때예요. 빼면 한 2,600 되죠. 2,600에 반으로 나누면 뭐 한 1,300 정도 되고 그걸 다시 또 거기서 감안을 해서 800만 원으로 한 다음에 이제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짜 100%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뭐 정확하게 이걸 환가금도 그렇고 환산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사안에서 여러 가지 놓고 이거 똑같을 수가 없죠. 비슷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또 다른 게 이게 사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대략적인 뭐 기준이 있어도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이제 좀 부당하다고 봐서 관제인이 개입을 해서 부인권 행사를 검토하던 중 극적으로 이제 화해에 이르렀고, 만약에 이때 화해에 불응했다면 아마 관제인은 2년 내의 제책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뭐 일부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사례, 요 1번 사례까지 한번 보고요. 다음에 아마 2번 사례부터 이어서 한번 재산분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산분할은 아마 이혼 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분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고 보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